예,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총재님, 네, 최근 10년간 금융통화위원 추천서 그리고 추천기관 예, 관련되는 서류를 종감 직전까지, 종감 전날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재님, 우리 각국의 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미국의 페드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거기 주요국의 위원들 임명 시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거친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우리는 제가 왜 좀 전에 이제 자료 요구를 했느냐면은 통화위원들이 물론 뭐 전문가 지금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법을 뭐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금통위원회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이런 걸 다 검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통위원회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총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인사청문제도 금통위원회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마 그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때도 기대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신 임지원 위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예, 임지원 위원님은 어디서 추천을 받으셔서 금통위원으로 임명을 받으셨죠? 은행연합. 예? 은행연합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은행연합회하고 우리 임 위원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천 받으신지 아십니까? 그 과정은 모르지만 저희가 제가 근무하면서 왜냐하면은 네. 본인이 은행연합회에 추천을 받았다면은 은행연합회하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게 그런 은행연합회하고 사전에 무슨 이야기 있었습니까? 사전에 얘기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추천 받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같은 것들은 저희가 받은 적은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중에 관련되는 사항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임 의원님께서 기자간담회 두 번 하셨죠. 2018년 11월 달하고 2019년 11월에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참 커뮤니케이션 시장과 이렇게 소통하고 참 좋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네. 근데 왜 안 하죠? 그때 두 번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안 2020년도 안 했고 왜 안 하셨죠? 네, 사실 간담회가 금융시장과의 소통에 많은 역할을 한 건 맞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 적에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안 한 이유를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통화정책의 중장기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각 의원들과 시장과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요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이런 중장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바로 다음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세하면 나중에 좀 듣도록 하고요. 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총재님께 듣겠습니다. 네. 2017년도에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왜 도입하셨죠? 소통을 예, 좀 소통을 원활히 하자. 위해서요.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11월을 끝으로 해서 기자간담회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에 선임되신 우리 조윤재 위원님 포함해서 5분 기자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래서 한간에는 간담회가 폐지됐다는 이야기인데 폐지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중단해가 있는 상태입니까? 네, 폐지라기보다 사실상 코로나 발발 예, 시점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코로나로 중단이 됐다 하는 게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금융위라든지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간담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못할 정도의 그런 이유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기자간담회 계속 재개하실 거죠?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예,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조금 이게 다음 한은의 조직 건강도 그 진단을 하셨던 보고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보고서 알고 계시죠? 네네. 이 보고서 공개됐습니까? 네, 뭐 내용을 다 저희들이 이미 뭐전 직원들 4월 26일 날 신문에 이미 보도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체 조직 건강도가 100점 만점에 38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작년 이때 그 국정감사 때에 뭐 그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 한국은행의 조직 문화라든지 한국은행의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많은 의원님들이 이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이 100점 만점에 38점 하면 이건 뭐 점수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관들하고 너무나 진짜 낮은 점수고 점수 전체 봐서 글로벌 벤치마크 대비 하위 10% 수준이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정책에 관련되는 건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만 사실 한은이 작년에 나왔던 용어 중에 한은사라는 그런 참 듣기도 거부할 정도의 그런 표현이 있었고 한데 결국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게 전체 했던 분들의 인터뷰했던 분들이 임직원 총 2,268분 중에서 1,359명이 설문에 참여했어요. 그죠? 네. 결국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은은 정말 문재인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은을 특징 지어지는 키워드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단어들도 있습니다만 수직적, 보수적, 폐쇄적, 정체, 무기력, 무사한일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변하는 환경하에서 좌우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가야 하는 길은 정해졌다고 하지만 앞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이다. 이전부터 반복해오던 나오던 말들에도 계속 발전 과제로 나오고 있다. 외부와 동떨어진 조직, 세상과 고립된 정막한 조직. 이게 사실은 누구 입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외부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한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 같다. 기존에 하던 것을 적당히 하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은 너무나 한은의 내부 조직이 문제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직 진단 후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38점수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떻든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개선한 점에 대해서 모든 의견이 이제 표출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변신을 해보자, 변화를 해보자. 그러려면 현재에 처한 우리의 것을 좀 냉혹하게,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보자 하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의견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제 나왔고, 사실상 뭐 저희 조직이 많이 그런 거 아니겠지만 사실상 어떻든 그런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혹독하자고 하는 주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자기 반성의 결과 나타난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다 드러내놔야 그래야 이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 결과를 갖고 이 조직 운영의 전문 기관인 머서라고 하는 그 컨설팅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원들의 의식도 이렇고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하면 좀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 주문을 했고요. 그것이 바로 불과 한 며칠 전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직원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갖고 종합적인 어떤 추진 방안을 이렇게 그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이어서 제가 원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한은의 조직 문화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또 금통위원들 계시지만 좀 이따 나중에 금통위원님들 중에 정책에 관련된 사항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하시고 다음 것도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재님 수고 많습니다. 총재님 아까 제가 그 한은 조직 건강도 진단 보고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총재님께서 앞으로 그 조직 관련돼서 중장기 경영 인사 혁신 방안 만들 때면은 국회에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아까 제가 금통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추천 금통위원이 어느 분이시죠? 아, 예. 성현입니다. 예. 그 대한상공회의소 임명되실 때에 임명 추천서를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은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좀 관련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때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던 건 사실인데 예. 회장 그 전에 추천하는 게 알겠습니다. 답변만 해주십시오. 그 전에 그 추천서 쓰시기 전에 금통위원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 있습니까? 나중에 그 과정이 아니 진행되고 추천하기 전에 전에는 명시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럼 본인은 언제 그거 하셨습니까? 중간에 검증이 있고 아니 그런 과정이 검증은 있겠죠.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검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결국 추천 전에 본인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예, 중간에 얘기된 거는 예.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꼭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거기에 근무를 관련은 하셨으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뭐죠? 금융 불균형이 뭡니까? 금융불균형은 그러니까 실물 대비 어떤 금융의 과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금융 불균형이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 대비 예. 금융 상황의 과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 기준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으면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예. 그 총재님, 네, 한국은행이 작년 국감 때도 그런데 꼭 하나의 연구기관 같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서를 쭉 작성을 했죠.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 경제 현실을 경제 상황을 볼 때에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불균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돼 있어요. 3쪽에 보면은 금년 들어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 위험이 높아진 점을 고려. 마치 그냥 본인은 그 본 기관은 금융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융 불균형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6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 불균형이 심화가 됐다. 금융 불균형이 누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그래 보면은 왜 금융 불균형의 위험이 높아졌느냐. 높아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금융 불균형이 되고 나니까 나는 뭐를 해야 되겠다. 기관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3자적 또는 그 연구기관적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금융 불균형이 위험이 오기 전에 높아지기 전에 사실은 한은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요. 거스름돈 관련돼서 우리 동전이 이 회수되지 않고 되는 동전이 몇 개 정도 되죠? 동전이 특히 예, 동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발행 오늘 보도자료 제가 다 내봤는데, 전체 보니까 1인당 주화 보유량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동전 개수가 평균 1인당 우리 국민당 45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동전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사장되는 동전을 어떻게든지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이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를 1단계, 2단계 2019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용 건수하고 금액이 아주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그 현금 거래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이 거스름돈 서비스 적립도 부진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아주 소액도 다 카드로 해야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야말로 얼마 안 된 수년간의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기 전만 해도 현금 사용량이 이렇게 적진 않았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어떤 현금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거스름돈 어떻게 적립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계좌에 입금시켜야 예. 그 관련돼서 하고 12기 관련 다음 보충기를 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주열 총재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CBDC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의 실험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네,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의 실험 그럼 그게 언제쯤 끝이 납니까? 내년 6월 말로 지금 계획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또 앞으로 우리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은 CBDC일 것 같습니다. 세계 중앙은행에서 대부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전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 개수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전체 보니까 참 많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1인당 주화 보유량을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평균 우리 국민 한 사람당 45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찾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현금을 주고 또는 뭐 상품권을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거스름돈을 받는데 거스름돈 받으면 주머니 속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서랍 속에 또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직접 이제 다른 형태로 해서 이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국은행에서 2017년 4월에 충전 방식의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선불 전자 지급 수단으로서 이제 카드에다가 적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20년 9월 달부터는 거스름돈을 본인의 그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개 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미리 했던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거는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있어서 좀 되는데 2020년부터 했던 계좌 입금 서비스는 이제까지 이용 건수가 6,162건밖에 안 되고 금액도 3,736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거스름돈 이거 해서 그냥 나눠놓으면은 이 주화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화 발행하는 비용을 보니까 뭐 한 181억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해서 거스름돈을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좌 입금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그 우선 현금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든 적립 가맹점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실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뭐랄까 이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적립박식을 하면은 그 카드 회사 아니 그 매장에 카드로 적립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카드를 가지고 거기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네. 그걸 선호를 하는 거고요. 네. 또 계좌 입금하는 경우는 자기 그 계좌는 뭐 본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제휴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그 돈은 다른 데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은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동전 사용 안 할 수 있고 또 거스름돈도 결국 이제 뭐 동전도 있고 지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서비스를 잘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BDC로 간다면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동전을 활용을 하고 또 동전 조합 발행 비용도 줄이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아까 그 기본 금융 공약 관련돼서 의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1,000만 원 1인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면은 뭐 경제활동 인구만 하더라도 2,844만 명이니까 곱하기 1,000만 원. 뭐 연체 이자 이런 거 포함하면은 거의 뭐 300조가 훨씬 넘는 그런 건데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그 소유 재원이 상당히 크다는 그런 한계도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금융에 대한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쪽에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도 이 규모를 모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기본 금융에 대한 또 나름대로 논거가 있을 테니까 제가 그걸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네. 지금 어차피 내년 3월 9일까지 네. 뭐 양당이 되든지 3당이 되든지 어쨌든 대선 주자가 나오면은 대선 전에 공약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면 내부적으로 반드시 검토를 하십시오. 네. 우리 그렇게.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굴을 하고 있고 개인 경선 주자들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의견을 제시하시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더라도 네.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전부 다 1,000만 원에서 기술적으로 나눠 대출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한테 필요한 대출을 해주는 게 맞는 거다 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총재님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한테 필요한 걸 해드리는 게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